출근길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FM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은 하루 종일 흐린 날씨가 지속된다고 하죠. 낮 기온도 어제보다 5도 정도 느려가서 선선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전형적인 가을 하늘 오늘은 보기 힘들 것 같습니다. 가을이 매력적인 이유는 아무래도 가을 하늘의 색깔의 순수함 때문이겠죠. 그래서 더 높아 보일 거고요. 이런 가을 하늘처럼 우리 사회도 그리고 우리 마음도 사심 없이 순수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심 없는 순수함이 우리가 사는 세상을 지배한다면 정말 살만한 세상일 것이기 때문인데요. 순수함, 이는 어린아이들만의 전유물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 세상 전체의 전유물이 돼야 할 겁니다. 오늘도 그런 순수함 되지 않는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시민발언대 리포터 이혜미입니다. MB정부 시절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 수사가 진행되자 자유한국당에서는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해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를 고발했습니다. 여야가 적폐청산이다, 정치보복이다로 나뉘어 공방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시민들 의견 들어봤습니다. 들춰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보복 정치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명박 정부랑 박근혜 정부랑 같이 다 그 정부 때 잘못된 거를 지금 바로잡는다고 생각해서 안 좋은 게 계속 반복되면 안 되잖아요. 그들이 해먹었던 거는 저희도 다 알고 있는데 본인들만의 정치 보복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국민들이 보기에는 다 잘못된 거라고. 지나간 거는 그냥 어느 정도 듣고 앞으로 좀 국회의원들끼리 서로 잘해보자고 그래야지. 그건 완전히 보복이지 뭐. 자꾸 옛날 걸 들춰내니까 자꾸 싸움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건 잘못하는 거예요. 좀 잘 살다음에 어떻게 해보든지. 그걸 지금 와가서 그걸 다 캐낸다 그러면 말도 안 되는 거지, 그거는. 뭐 노무현 전 대통령이 뭐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닌데 뭐 헐뜯은 뭐해. 죽은 사람 지나간 거 뭐 물건 들어지면 뭐지요. 맨 지나간 과거만 들먹이고 정치하는 사람들 싸우는 거 뭐 좋아? 지나간 것들을 물건 들어져 맨날 현실이나 다르지. 아 솔직히 말해서 털어 먼지 안 나는 사람 어딨어. 다 자기들 비리는 없다 그래도 나중에 지나놓고 보면 다 똑같더만. 적폐청산 하려면 다 똑같이 해야죠. 적폐는 어차피 다 적이니까 그 사람들 말대로는. 옛날 거부터 다 들춰내가지고 다 정리를 해야지 그러면. 원인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계속 쌓여왔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쌓여야지 뭐 박근혜 정권 뭐 MB 정권이고 그것만 적폐가 아니고 역대 정권들이 다 해왔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다 들춰야지 그럼. 그 사람들만 뭐 정권 잡고 정치하는 거 아니었으니까. 비리를 해도 어느 정도 자기 밥 먹을 정도 매대 먹을 정도로 갖다 쟁여놓으면 서민들은 울고 있는데 배고파 죽겠는데 자기네들만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공정했으면 좋겠어요 뭐든지. 예, 요즘 정치권에서 여야 서로를 향한 신경전이 극에 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적폐청산이다 한쪽에선 이러고 있고요. 한쪽에선 정치보복이다 이렇게 서로 우기기에 바빠서 이 국정감사마저 파행된 지경에 이르렀죠. 그런 정치권 모습 보고 있지 않으니까 많이들 답답하실 텐데요.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에서 시작된 적폐청산이 지금 현재 예상할 수 없는 형국으로 전개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국정원 댓글 사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등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해서 검찰 수사가 진행되니까 야당은 적폐청산을 빌미로 한 정치보복이다 이렇게 비난하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의 640만 달러 수수 의혹을 다시 꺼내들었죠. 여기에 박근혜 정권 당시 세월호 관련 문건이 조작됐다는 의혹까지 나오면서 3명의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동시에 시작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끝없는 여야 간의 적폐 전쟁으로 민생을 위한 국정감사는 지금 사라지고 있고 정쟁만 깊어가고 있는데요. 자, 정치권 국민의 깊은 한숨소리가 들리는지 묻고 싶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벌써 2011년이었네요. 오래됐죠.
일본 후쿠시마 원전에서 폭발이 일어나면서 우리 정부는 후쿠시마 인근 수산물 수입을 금지했었는데 당시 일본은 여기에 반발해서 WTO, 그러니까 세계무역기구죠. 여기에 한국을 제소를 했습니다. 이에 WTO 패널은 일본 수산물 수입 여부에 관한 1심 판정을 당사국의 비공개 형태로 통보를 했는데 우리 정부가 패소할 거라는 관측이 제기되면서 불안감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송기호 국제통상위원장 전화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송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이 세계무역기구죠, WTO. 네. 1심 판정이 나왔습니까, 지금? 일본 후쿠시마 인근 수산물 수입 여부에 관한 판정이요. 네, 어제 정부가 이 세계무역기구의 1심 재판부라고 할 수 있는 1심 패널에서 최종 보고서, 그러니까 최종 판결문을 한국 정부에 제출했다. 그리고 그 내용이 한국에게 불리하다, 즉 한국이 패소했다라는 걸 어제 확인한 것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근데 이게 공개가 안 돼 있죠. 안 된 상황이죠. 그죠? 그렇죠. 이 문제를 잠깐 말씀드리면은 예. 이 최종 보고서, 최종 1심 판결문 자체는 공개할 수 있습니다. 이 WTO 규정상으로는 이 1심의 심리 과정은 비공개로 규정이 되어 있죠. 근데 문제는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니 이 보고서 자체를 공개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를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가 했기 때문에, 그러한 별도의 합의 때문에 지금 공개가 안 되고 있는데요. 다만 이 비공개가 계속 안 되는 건 아니고요.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이게 한 나라의 재판 절차하고는 좀 다르다 보니까 예. 먼저 이 소송 당사자인 두 나라에게 WTO의 판결문을 미리 보내준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 판결문을 받고 나서 2주 이내에 당사자들끼리 별도의 어떤 합의를 해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지 그런 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 거고요. 근데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받아들일 수 없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아까 제가 보고서라고 이름을 말씀드렸는데 왜 보고서냐면 167개 회원국에게 이게 회람이 됩니다. 앞으로 한 2주 후에요. 예. 그때는 인터넷상으로도 공개가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우리나라가 패소할 전망이 나오는 이유는 뭡니까? 우선 정부 스스로가 이제 어제 패소했다고 사실상 공식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판결문 자체를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1차적으로는 WTO 규정에서 우리가 최소한 진행해야 될 흔히 말하는 위해성 평가라고 하는, 즉 수입 금지 조치를 과학적으로 뒷받침하는 자료나 증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그 절차를 지난 정권 때 대단히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런 부분에서 패소가 예상됐던 그런 부분입니다. 예. 이런 위해성 부분에 있어서의 평가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언제 제소로 당한 거죠? 일본 정부로부터? 몇 년도예요? 네, 2015년에 제소를 당했고요.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11년에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났었죠. 예. 근데 문제는 그게 이제 그 방사능 오염수가 바다로 통제되지 않고 흘러 들어가는 상황이 이제 2013년에 확인이 되면서 우리 정부가 2014년에 조치를 취했고요. 예. 일본은 2015년에 제소했습니다. 2015년에 제소했다. 그러면은 2015년에 제소하면 15, 16, 17 요 사이에 증거 수집 분석을 제대로 해서 넘겼어야 된다 이거군요. 그죠? 그렇죠. 예, WTO 규정상 그런 어떤 임시 조치, 특별 조치를 뒷받침하는 증거들을 차분히 수집을 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우리도 그것을 위해서 일본 방사능 안전관리 민간 전문가위원회라고 하는, 아까 말씀드린 위해성 평가를 위한 특별한 조직도 만들어서 일본 현지 조사도 하고 또 그것도 보도자료를 내고 그랬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 과정에서 2015년 6월에 우리 정부가 그 절차를 일방적으로 중단해 버립니다. 왜요? 그것이 지금 밝혀져야 할 부분인데요. 민변이 이제 정보 공개 소송을 통해서 그 부분을 서면으로 확인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적극적으로 일본 현지에 가서 그 문제가 된 후쿠시마 인근의 바다물 그리고 특히 이제 심층수, 해저토 즉 도대체 일본이 방사능 오염수를 제대로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상황인가? 일본 수산물에 대해서 일본이 방사능 오염 문제를 적절히 통제하고 있는가? 그런 어떤 시료 채취를 2015년 2월에 가서 했는데 그 무렵에 애초에 이 전문가위원회가 계획했던 해저토와 심층수 채취라는 어떤 핵심적인 절차를 일본 정부의 요청에 의해서 우리가 포기하고요. 그리고 나서 2015년 6월에는 아예 이 민간 전문가위원회 즉 위해성 평가위원회 활동을 우리 스스로 중단시켜버립니다. 이 부분이 밝혀져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WTO 판결문을 이렇게 봐서 분석해봐야겠습니다만 WTO 협정문은 이러한 긴급한 어떤 상황에서 일단 선 조치를 인정하지만 그 선 조치를 뒷받침하는 과학적 조사가 충실히 됐는지 그것을 지금 심리한 것이죠. 자, 이게 1심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네. 이것도 국내 재판처럼 2심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1심 결과에 우리가 승복하지 못하면 2심으로 또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예? 네. 그렇다면 지금 1심의 판정에서 우리가 패소했다 하더라도 예? 우리가 당장 그 일본 수산물을 수입하게 되지는 않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설령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예. 2심 즉 항소심에서 최종적으로 패소해도 당장 수입하는 건 아닙니다. 2심이 최종심이에요? 네네. WTO는 3심제가 아니고요. 예,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은데요. WTO 이 분쟁 해결 절차라는 것이 예. 마치 그 나라 어떤 한 나라의 이런 수입 금지 조치를 직접 풀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 건 아니고요. 아하. 네. 어떤 특정 나라의 조치가 WTO 어떤 협정에 위반인지 아닌지만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다. 최종적으로 2심까지 졌어도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면은 일본이 취할 수 있는 조치라는 것은 이 수산물 수입 금지로 인해서 일본이 스스로 피해를 보았다고 하는 경제적 피해액에 상응하는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더 매길 수 있는 것 그거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이 문제는 단지 WTO 승소 패소에 따라서 어떤 우리 정책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일본산 수산물의 방사능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 국민이 신뢰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이것을 계속 수입 금지를 계속 유지하고 계속 조치를 할 수 있죠. 다만 그 사이에 일본은 WTO에 한국이 WTO에 지고도 조치를 계속 하고 있다는 이유로 보복 관세 허가 신청을 합니다. 이런 일련의 절차가 있는 것이지 마치 WTO가 한국의 어떤 이런 결정을 직접 없앤다든지 국제법상 그럴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그거 참 중요한 부분인데요. 근데 어쨌든 1심이 최종심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면은 일본이 뭐 보복 관세를 매기거나 뭐 이럴 수는 없는 상황 아니에요. 최종심 나온 다음에. 최종심 나와야 될 뿐만 아니라. 예. 최종심 이후에 또 별도로 보복 관세의 적정성을 판단을 받습니다. WTO에 보복 관세를 매기겠다는 신청을 합니다. 예. 네, 그런 일련의 절차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제가 또 궁금한 게 아까 심층수와 해저토 채취를 포기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2심이 진행되는 동안 우리 정부가 이러한 증거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추가로 제출할 수 있죠. 그렇죠. 문제는 예. 그 과정에 일본이 협력할 것인지 문제가 하나 있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애초에 일본이 제소한 사건. 예. 네. 그것은 한국의 2013년 조치 자체가 일본의 주장은 크게 보면 두 가지 주장입니다. 예. 하나는 한국이 그런 조치를 취할 때 제대로 절차적으로 일본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았다는 거고요. 예. 그거는 만약에 그것이 이유가 돼서 한국이 패소하는 거라면 그것은 다시 보장해주면 되는 건데. 일본의 권리가 뭐예요? 일본이 주장하는 일본의 권리라는 것은 적어도 한국의 조치가 예. 법적 문서 형태로 됐어야 된다. 그리고 예. 일본이 그것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했는데 예. 거기에 대해서 어떤 한국이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않았다. 예. 네. 그리고 답변하면 되는 거고요. 예. 그리고 왜 그러한 조치를 했는지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
이런 것들은 다 아는 건데. 진행해주면 되는 건데 문제는 이제 한국의 조치가 과학적 근거가 없다라는 일본의 주장인데요. 네,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이것을 확인하고 마련하기 위한 우리 정부가 예산까지 들여서 네. 정부 산하의 특별한 어떤 위원회로 만든 이 민간 전문가위원회가 왜 이렇게 파행으로 치달았는지 우리 내부적으로 그 문제인데 일본도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시에 현지 조사 갔던 전문가위원분들이 해저토와 심층수는 조사를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초층수 바닷물 윗부분만 좀 떠가지고 같이 검사한 그 자료가 지금 유일한 자료거든요. 일본은 이 자료를 가지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어쨌든 이제는 해저토하고 심층수를 어떻게든 확보를 해야겠네요. 일본이 어떻게든. 우리나라만 제소한 건 제소당했습니까? 근데?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우리가 지금 마치 어떤 그 일본이 협조하지도 않은데 일본에 가가지고 뭘 이렇게 시료를 채취하고 예. 저는 그렇게 접근하는 것보다는 일본이 많이 협력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국은 일본이 자신의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 통제를 얼마나 성실하고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하고 있는가 그걸 저는 일본이 입증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네, 그런 점에서 지속적으로 이 WTO 사건과 병행해서 일본에게 알겠습니다. 그러한 적극적 조치를 신뢰할 만한 조치를 요구하고 그것이 일정 수준에 오르지 못할 경우에는 알겠습니다. 우리는 계속 거부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상소는 우리가 2심에 상소하겠죠.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예, 상소할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송기호 국제통상위원장이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예, 8시 38분 54초 지나고 있는데요. 자, 오늘 아침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재윤 캐스터. 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30분 사이에 강변북로 올림픽대로는 정체 구간이 조금 줄었는데요. 북부간선 도로는 양방향 정체 구간 늘었습니다. 외곽으로 가는 길은 월릉에서 신내까지, 도심 쪽으로 묵동에서 하월고까지 각각 정체가 되고 있고 이 구간 통과하는 데는 10분 이상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분당 수서로 도심 쪽으로 복정에서 탄천 일교 쪽으로 차량 밀리고 있는데요. 옆으로 가는 언주로도 내곡나들목에서 매봉터널까지 시속 30km 안팎 밖으로 이동을 합니다. 한강 다리 중에서는 영동과 청담, 성수대교가 모두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제속도를 내지 못합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어제 저도 이거 봤거든요. 예. NC 이 플레이오프전이요. 예. 플레이오프 1차전 NC가 이겼는데 8회 초에 NC가 7점인가 한꺼번에 냈죠. 예, 맞습니다. 네? 아유, 엄청나요. 이 말씀하신 그대로이거든요. 예. 어제 이제 NC 타선에 불이 붙었는데 두산의 마운드가 견뎌내지 못한 거죠. 이 스크로스 선수의 말로 홈런 포함해서 NC가 안타 17개를 쏟아부었고요. 이 두산을 13대 5로 크게 이겼습니다. 이 플레이오프가 오전 3선승제이거든요. 역대 플레이오프에서 1차전에서 승리한 팀이 한국 시리즈에 올라갈 확률이 83%입니다. 왜 그렇죠? 1차에서 이기면 기가 꺾여서 그런가? 세 번 승리를 해야지 되는데 1차전에서 양 팀 모두 다가 이기기 위해서 에이스를 투입하거든요. 승부수를 건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기는 게 전력 손실이 투수 마운드에서 적다는 거죠. 그러니까 엎치락 뒤치락하는 한치의 양보 없는 접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2회 말에 이 두산이 앞서 나갔고요. 이 NC가 3회 초에 경기를 뒤집었습니다.
두산이 4회 다시 4대2로 역전했고요. 네. 5회에 스크럭스 선수의 말로 홈런 터지면서 7회까지 6대5 한 점 차로 박빙의 경기가 이어졌는데 말씀하신 그대로 8회에 NC가 연속 적시타가 터지면서 7점을 뽑아냈고요. 8회에 NC가 승부를 갈랐습니다. 예. 야, 근데 참 어제 재밌긴 재밌었어요. 어제 그 제프 맨십 선수가 불펜으로 등장을 했는데 예. 이 김경문 감독이 나름대로 초강수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 4회에 NC가 이 3실점 하면서 2대4로 역전을 허용하니까 이 김경문 감독이 이제 곧바로 이 제프 맨십 선수를 투입한 겁니다. 예. 그 제프 맨십 선수가 NC에서는 선발로 뛰었고요. 예. 일반적으로 예상하기에 2차전에 선발로 나올 거다 이렇게 예상했거든요. 근데 어제 이 불펜에 투입되면은 2차전 선발이 어려워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당장 이 2차전 선발이 고민스럽기도 하겠지만 1차전만큼은 반드시 잡고 가겠다. 자, 이런 의도에서 김경문 감독이 띄운 초강수 승부수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이 김경문 감독이 수가 역시 많았는데 어제 이 수비 강화를 위해서 김준환 선수를 선발로 내보냈습니다. 4회에 이 김준환 선수가 이 30m를 달려가가지고 이 2루 타성 타구를 멋진 이 다이빙 캐치로 잡아냈거든요. 네. 만약에 이게 놓쳤으면은 승부가 어떻게 될지 모를 만한 그런 호수비입니다. 이 김준환 선수의 수비 하나로 이 경기의 흐름을 바꿔놓게 되었고요. 또 이 3번으로 나왔던 이 나성범 선수를 2번 타자로 기용했는데 이것도 역시 NC 타선의 활력을 불어넣은 원동력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그 두산에서 우리가 니서방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에이스 니퍼트 선수 말이에요. 특히 이제 니퍼트 선수 가을 야구에 강하고 원래 잘 던지는 선수인데 예. 어제 조금 좀 무너졌어요. 예? 이 1차전에 이 두산이 이 리퍼트 선수를 내세웠고요. 리퍼트 선수가 이 말로 홈런까지 허용하면서 무너졌습니다. 네. 5와 3분의 1이닝 6실점을 했고요. 리퍼트 선수가 이제 그동안에 이 포스트 시즌 최다 연속 이닝 무실점 기록을 갖고 있었거든요. 어제 이 3회에 이 박민우 선수에게 2타점 중전 안타를 얻어맞으면서 무실점 기록이 깨지기도 했습니다. 네. 리퍼트 선수의 포스트 시즌 최다 연속 이닝 무실점 36과 3분의 1이닝에서 종료가 됐고요. 이 두산이 정규 시즌 끝나고 보름 만에 실전에 나온 거거든요. 확실히 좀 경기 감각이 좀 둔해진 느낌이 있었습니다. 어제 이 두산의 불펜 투수들이 실투가 좀 많았습니다. 글쎄요. 그러니까 오늘 새벽엔 유럽에서 열린 챔피언스 리그 관심 모았는데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토트넘이 호날두의 레알 마드리드하고 조별 리그전을 벌였죠? 예, 오늘 새벽에 토트넘하고 레알 마드리드의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 리그 조별리그 경기가 있었는데, 축구 팬들이 밤잠을 설치면서 경기를 지켜봤습니다. 이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가 레알 마드리드의 호날두하고 맞대결을 벌이는 그런 장면을 보고 싶어서였거든요. 예. 그런데 좀 아쉽게 됐습니다. 이 손흥민 선수가 이 경기 종료 직전인 후반 44분에야 교체 투입이 돼서 이 별다른 활약을 보여주지 못했고요. 이 경기는 1대1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이 토트넘하고 마드리드가 2승 1무로 H조 공동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프로농구에선 스타 출신이죠. LG 현주엽 감독, 그리고 삼성 이상민 감독이 맞대결을 벌였는데 현주엽 감독이 이겼어요. 예, 이 현주엽, 이상민 하면은 뭐 한국 농구의 최전성기를 이끌었고요. 또 이 오빠 부대를 몰고 다녔던 스타 출신이죠. 예. 이 LG 현주엽 감독이 감독 데뷔 시즌을 치르고 있는데 어제 이상민 감독의 이 삼성하고 맞붙었고요. LG가 87대 74로 이겼습니다. 현주엽 감독이 감독 데뷔 전에 이어서 2연승 거뒀고요. 이게 다 좋은데 이 프로농구가 이 과거에 비해서 인기가 많이 죽었거든요.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선수들보다도 오히려 이 과거 스타 출신 감독들이 훨씬 더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거든요. 예. 이거는 조금 좀 아쉽기도 합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주파수는 FM 94.5MHz입니다. YTN 뉴스 FM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보험 설계사나 학습지 교사, 우리가 이 특수고용직이라고 부르죠. 네, 그렇습니다. 약 230만 명이 노조를 설립할 수 있게 됐네요, 이제. 흔히 뭐 공무원이냐, 아니면 민간인이냐, 그 사이에 있는 사람은 반관반민이다 이렇게 그렇죠. 하는 것처럼 이 특수고용직은 우리가 반자 반노입니다. 그러니까 반자영업자고 반노동자이거든요. 그러니까 월급 받는 자영업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 보험 설계사, 뭐 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특수고용직이 2015년 말 기준 228만 명이고요. 지금은 더 늘었겠죠. 근데 그동안 고용보험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가지고 판결이 계속 왔다 갔다 했습니다. 저도 이런 기사를 썼던 기억이 정말 많은데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런 특수고용직의 노동자 노동 3권을 보장해라. 뭐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 행동권이죠. 권고를 했는데 그동안 고용노동부가 계속 미뤘습니다. 그거 받아들이는 걸.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월에 이 노동 3권, 특수고용직의 노동 3권을 보장하겠다라는 대선 공약을 밝히면서 상황이 달라졌고 이번에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이 특수고용직의 노동 3권을 보장하겠다라고 하면서 노조를 설립할 수 있게 됐고요. 앞으로 관련 법률의 제정 및 개정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 이 특수고용직의 지위는 어떻습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반자 반노. 그러니까 외형상 사업자, 개인 사업자인데 자영업자인데 실상은 노동자 지위를 갖는 거죠. 근데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사업자에게 나의 노동력, 근로를 제공을 하고 그 대가로 수입을 얻는데 형식적으로 자영업자죠. 근데 그래도 어떻게 보면 또 내용상은 또 노동자라는 거죠. 근데 노동기본 3권이 그동안 보장이 안 됐다는 거죠. 이번에 이제 그러면 노조를 설립할 수 있게 되면 이 특수고용직 분들도 좋을 텐데 다 좋은 건 아니고 약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 따라서 대신 전국 교직원 노동자, 학습지 교사들도 노동자이 가입이 되겠죠. 전국 공무원 노동자, 민주노총 이런 노조의 제도권 진입이 유리하게 됐으니까 아마 이 상급단체 노동조합만 좋아진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해외 회원들이 되게 많아졌잖아요. 그렇죠. 정말 이제 외연이 확장이 되는 거고요. 일부 상당수의 특수고용직들은 20년 수권인 노조 설립 논의가 이제 드디어 탄력을 받게 됐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게 그렇다면은 이 고용주, 사용자, 재계 쪽에서는 좀 반대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입법 논의, 이거 법을 또 만들고 바꿔야 되는 작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입법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일부에서는 우려도 하고 있습니다. 특수고용직의 특성상 업무 범위가 좀 막연하고 누가 고용주냐라고 특정하기도 어려운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한 준비 없이 시행했으면 혼란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있고요. 또 일부 이 특수고용직 특히나 이제 고소득자들이 주로 그럴 것 같은데 이제 소득 이 노동 3권을 보장받으면서 동시에 근로소득세를 또 내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세금 부담 때문에 특수고용직으로 노조 설립하고 이런 노동 3권을 보장받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꺼려하지 않는 분도 있다고 하니까 향후 입법 과정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앞으로 고위공직자는 자산 신고할 때 자산 취득 과정과 하고 자금 출처까지 밝혀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네요. 이른바 진경준 방지법인데요.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진경준 전 검사장이 그 우정의 표시다 아니다라고 가지고 넥슨 주식을 받아가지고 결국에 지금 이제 영어의 몸이 됐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1급 이상 고위 공직자 같은 경우에는 비상장 주식과 부동산 투자 등을 통해서 이제 재산이 늘어났으면 그동안은 이제 내 재산은 얼마요라고 공시지가로 공시만 해오면 됐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취득했고 그 자금은 어디서 나왔다라는 것까지 밝혀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제2의 송영무 방지법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국가 안보나 국민 건강 분야의 퇴직 공직자는 취업 제한이 별로 많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자본금 10억 원, 연금 매출 100억 원 이상 업체에만 취업 제한을 했었는데 앞으로는 이보다 더 규모가 작은 업체들도
취업 제한 대상으로 지정 관리할 수 있도록 했는데 뭐 가령 대표적인 게 로펌 이런 게 대표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저는 말이에요. 이거 네? 고위공직자 재산 신고할 때 이 부동산 말이에요. 지금 공시지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거 시세로 해야 돼요. 요새 뭐 사실 그 신고 당시 시세로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요새 시세도 발표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실거래가. 실거래가하고 네? 공시지가하고 원래 뭐 반영 비율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70%다 80%라고 하는데 부동산 가격 상승기 때는 그 현실을 그렇죠.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이번에 뭐 청와대든 뭐 1급 이상 공직자든 대부분 상당수가 뭐 10명 중 4명이 다주택자라고 하는데 그분들도 대부분 보면 강남에 집이 있는데 10억, 뭐 10억 이래야 되는데 공시지가 그 신고를 한 걸 보면 뭐 한 7억, 6억 이렇게 정도 돼 있거든요. 그래서 네.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거 요새 실거래가도 다 공개하는데 이거 실거래가로 저 신고 당시 실거래가 이걸 사용을 해야지 공시지가 하는 이유는 모르겠어요. 세금의 기준이 이제 공시지가가 되기 때문에 주로 이제 공시지가를 하고 있는데 뭐 실거래가 공시지가가 실거래가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만 바꾸면 조금 더 그럼 좀 나아지겠죠. 예. 자, 요즘 신축 아파트 중에 주민들에게 조식 서비스를 해주는 곳이 생겨났다. 저도 이거 광고에서 봤어요. 예. 맞습니다. 네. 보통 회사 식당은 당연히 뭐 아침을 주죠. 급식을 하는데 아파트 주민센터에는 뭐 그런 곳이 없죠. 근데 이번에 새로 이제 신축한 아파트, 뭐 반포동, 성수동 이런 신축 아파트에 아침을 이제 급식 서비스하는 곳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제 입주민들, 아파트 주민들의 아침을 챙겨주겠다라는 건데요. 또 아침 7시에 주민센터에 가서 동사무소가 아닌 아파트 보통 커뮤니티 센터라고 하죠. 근데 가면 이제 샌드위치나 샐러드 이런 아침을 해주고 공짜로 주는 건 아닙니다. 가격은 막 4,000원 정도 받는다라고 하는데 이런 게 과연 될까 생각을 하는데 맞벌이 가구나 1인 가구가 계속 늘어나니까 아침 제대로 할 수도 없고 챙겨 먹기도 힘들고 특히나 예전에 저희들 중고등학교 때는 이제 도시락 꼭꼭 싸고 아침도 꼭 먹는데 대부분 바쁘니까 이런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까지 이런 이 커뮤니티 센터에서 아침을 해결한다라고 합니다. 이용자 많죠? 처음에는 많지 않겠지라고 했었다는데 그냥 반신반의하고 만들었대요. 근데 이 반포동에 있는 이 모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뭐 별로 안 많겠지 하고 7시 30분부터 했더니 뭐 상당히 사람들이 생각보다 5배 이상 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전 6시 반부터 2시간으로 그 2배로 늘렸고 보통 처음엔 30인분 정도 준비했더니 너무 많이 먹어서 이제 160인분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고요. 예. 대부분들이 이제 절반 이상은 테이크아웃을 한다라고 합니다. 가면서 먹는군요. 맞습니다. 가면서 바쁘니까 바로 집 앞에 있으니까 샌드위치 하나 딱 사가지고 보통 딴 데보다 상당히 좋은 재료를 쓰고 가격은 뭐 상대적으로 덜 비싸다라고 하니까 이용한다라고 하고요. 과연 이 커뮤니티 센터 그 급식을 해서 이익을 낼 수 있겠느냐. 임차료를 받지 않으니까 그것 때문에 손익분기점 맞추는 게 힘들지 않다라고 하고요. 이 공정주택관리법상에 이 아파트 단지 내 수익 사업을 금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딱 실비만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아니 요새는 아침 주는 오피스텔도 있더라고요. 광고 보니까. 그렇군요. 자, 건강보험 진료비가 작년 처음에 60조 원을 돌파했네요. 50조 원을 넘어선 게 딱 3년 전인데요. 3년 만에 이제 10조 원 이상 늘었다라는 거고요. 작년에 건강보험 진료비가 2015년보다 11.4% 늘었고요. 그렇게 급증한 이유는 다들 예상하실 겁니다. 급속한 고령화 때문에 65세 이상 그 노인 진료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났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보면 작년에 노인 진료비가 2009년에 비해서 7년 만에 딱 2배 갑절이 됐습니다. 그 부담이 고스란히 건강보험으로 전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럼 건강보험 재정도 악화될 우려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문재인 케어에 대해서 일부 비판하고 우려하는 목소리인데요. 건강보험 진료비가 늘면 건강보험 부담금과 자기부담금이 함께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유심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재정 적자를 버텨낼 수 있을까 하는 것도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였고요. 자, 수요일에 아침에 보내드린 신율의 출발 새 아침 벌써 오늘 마칠 시간이 됐네요. 아까 아침 얘기하니까 갑자기 여러분들 아침 드시고 나오셨는지 궁금합니다. 아침 잘 먹어야지 그날 하루 든든하다고 하죠. 최소한도 여러분 마음만은 든든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고요. 전 내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